이야기를 해봅시다. 챗 GPT 뭐 말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챗 GPT라는 게 뭡니까? GPT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공대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토니, 알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보통 챗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좀 친숙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좀 그런 의인화를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샘 엘트맨 지금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대표는 일론 머스크 다음에 또는 일론 머스크를 능가하는 훌륭한 경영자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좀 다음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챗 GPT는 이제 GPT가 뭔 뜻이냐? 네. GPT의 G자가 이제 제너러티브. 그러니까 즉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가 생성되는 것, 이것도 제너러티브한 거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림이 나오는 것,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이 나오는 것, 텍스트를 입력하면 음악이 나오는 것, 텍스트를 입력하면 코드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제너러티브 G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성된다. 네, 생성된다. 그리고 이제 P는 좀 T. 뛰어넘고 좀 이따 말씀드리고 T가 중요해요. 이 T는 정말로 이건 구글이 만든 거거든요. 2017년이에요. 2017년 구글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 모델을 만듭니다. 트랜스포머. 이것이 진짜 브렉스루예요. 그러니까 브렉스루인데 정말 이것이 대변화의 시작점이었죠. 물론 그거를 연구 개발했던 7명인가 8명의 엔지니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만 구글에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서 창업을 하고 오픈 AI도 들어와 있고 구글이 그만큼 조금 느슨한 조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그 전까지의 언어 모델은 센턴스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을 입력하면 문장을 내뱉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장 단위 학습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이라든지 이러한 빅스비 이런 애들이 말이 짧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문장밖에 왜 얘기를 못 해요. 이렇게 뭐 기껏해야 2문장 정도 얘기하거나 그런 이유들이 이제 그 전까지 언어 모델의 한계였고 학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패러그래프 문단 단위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이나 이런 거 할 때 문단이 짧은 것도 있지만 되게 큰 것도 있고 이 문단은 언제 끝나나 싶어가지고 막 10장을 넘겨도 한 문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상호관계를, 그러니까 빈도수들을 상호관계를 잘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단어가 한 패러그래프에 6번 나왔는데 그 문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걸 다 공부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ability 하면은 능력이라는 뜻이니까 ability of 하면은 그 뒤에 understanding이 나올, 그러니까 이해하는 능력 17%, ability of creating 뭐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은 뭐 빈도수는 뭐 16%, ability of 이러한 단어들의 빈도수들을 보면서 이거를 조합을 해서 결과를 내보내주는 것이 사실은 언어 모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ability 앞에 에어플레인이 있었다, 비행기가 있었다. 그러면 다른 빈도수하고 연관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트랜스포머다.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센턴스 중심, 문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문단, 패러그래프 중심으로 갔고 문단이 있다 보니까 문맥을 훨씬 더 단어들의 문맥의 연관성들을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도 훨씬 더 매끄럽게 되고 깔끔하게 되고 센턴스 중심의 번역보다 패러그래프 중심의 번역, 그러니까 학습한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브렉스루였고 구글이 또 고맙게도 이것을 오픈 소스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정말 every month 매달 퍼포먼스가 더블링 2배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스피치 능력, 인간의 텍스트 능력, 인간의 그림 그리기 능력에 2020년, 2021년에 유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제너러티브 AI, 생성 AI, 특히 미디저니가 작년에 나왔고 스테이블 디퓨전이 작년에 오픈 소스로 풀렸고 다리2, 다 이거 그림 그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나오면서 이미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2022년은 생성 AI로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끝나면서 이 뜨거운 열기가 2023년에 이어지겠구나. 그때 예고됐던 게 GPT-4였거든요. GPT-4였는데 갑자기 11월 초에 뉴욕타임즈 보고에 하면 샘 엘트만이 오픈 AI 직원들한테 야 다른 거 다 중단하고 GPT-4 만드는 거 중단하고 다 챗 GPT 만든다.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치고 나가겠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사실은 한 달 남겨놓고 2022년을 네. 챗 GPT가 나오면서 세계를 갖다가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GPT-4로 갈 수 있는 재정적 자원도 챗 GPT가 인기를 끄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100억 달러, 100억이 아니죠.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줬죠. 그래서 이러한 이 막대한 돈을 한 우리나라 돈 한 10조 가까이를 투자를 받으면서 GPT-4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간 건데요. 이때 그 GPT-3하고 GPT-4를 뭘로 구별하냐 하면은 파라메타라고 구별을 해요. 파라메터? 자,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이 GPT의 P는 프리트레인드라는 뜻이에요. 네. 선행 학습된 이미 미리 공부한 그러니까 학습을 해가지고 기계 학습이니까 머신러닝 큰 틀에서는 머신러닝이 하나니까 기계 학습이니까 미리 학습을 했는데 미리 학습에 우리가 얼마 정도 학습을 했느냐 물론 때려은 학습을 위해서 때려은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이 결과는 뭐냐면 일종의 스킬셋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학습해가지고 나의 스킬셋이 좋은 거예요. 나의 네. 학습 능력이 시를 짓는 스킬셋이 있고 연애 편지를 쓰는 스킬셋이 있고 그다음에 논설문을 쓰는 스킬셋이 있고 연설문을 쓰는 스킬셋이 있고 소설을 쓰는 스킬셋이 있고 요약문을 쓰는 스킬셋이 있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스킬셋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스킬셋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게 된 거죠. 네네. 여기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를 측정하는 것이 파라메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GPT-3, 챗 GPT의 기초가 되고 있는 GPT-3는 1750억 개를 가지고 있어요. 1750억 개.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인간의 뇌라고 보치면은 뇌 한 요만큼이 한 1750억 개의 1750억 개는 우리 뇌 세포가 연결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네. 연결될 때마다 하나씩의 파라메타라고 보시면 1750개의 뉴런이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GPT-4는요 파라메타가 100조입니다. 100조요? 네. 우리가 이거를 또 좌표에다 그리잖아요. 1750억 개는 바닥에 있고요. 100조는 저 위에 있어요. 그렇죠. 비교도 안 될 정도. 그러면 우리 뇌가 요만큼 쓰다가 뇌 이만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만큼 되게 좋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P는 일종의 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킬셋의 강도, 능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는 파라메타 수로 측정을 하는데 프리트레인드라는 약자지만 파라메타가 1750억 개나 된다라는 거고 이후에는 그것이 100조로까지 그것도 2023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GPT-4가 네.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네. 이게 GPT 정말 어려운 약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 드리면 생성하는 거다.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다. GPT는 텍스트에서 그림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P라는 것은 프리트레인드 사전에 학습된 능력의 조합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떠한 집합이라는 건데 이것을 측정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기준점이 파라메타인데 파라메타가 1750억 개가 된다는 거고 이건 이후에 100조로 뛸 거라는 거고 T가 대단히 중요한데 T는 언어 모델인데 언어 모델 중에서 지금까지는 센턴스로 하다가 이제는 패러그래프로 학습을 하는. 그래서 대단히 사실은 이 T 모델은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흔히 말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네. 이런 것들은 T 모델은 다 쓰고 있죠. 그렇군요. 와, 쉽지 않은데 네. 챗 GPT 일단은 개념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너무나 간단한 질문인데 그럼 이런 챗 GPT를 우리가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다 활용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제가 아시는 분은 2차 전지 기업에서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면 챗 GPT가 번역도 잘하잖아요. 이메일 보낼 때 한국어로 쓰고 야 저한테 보낼 이메일 영어로 써줘. 그럼 이제 조금 다듬은 다음에 보내고 이메일 오면은 우선 영어를 요약해줘. 이메일을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한글로 바꿔주고 그리고 매번 모든 이메일들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메일들은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쵸. 사장님 보고용은 2줄로 요약해. 핵심만. 네, 그래서 자기가 보통 3시간 걸려서 일할 걸 1시간이면 한다는 거예요. 업무의 효율화에 있어서 엄청나게 축약을 시켜줄 수 있죠. 또는 어떤 문서를 주면서 야 이거를 좀 요약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봐.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엑셀로 연결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어떤 함수를 쓰면 좋을지 함수를 추천해줘. 함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코딩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걸 조금 변형시킨 게 GPT를 좀 변형시킨 것이 코드 코파일럿이라고
그러니까 기덥 코파일럿이라고 기덥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죠. 기덥의 코파일럿 부조종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덥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도 있어서 코딩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뭐 특히 마케팅을 도와주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헨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 광고를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광고의 카피라든지 헤드 카피나 이런 걸 막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 GPT나 이런 거에서는 질문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프롬프트에다가 뭘 요청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헨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광고 그냥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거를 어떠한 제품이 어떠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타일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카피라이트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또 아까 말했던 미드전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가 나오는 거기에다 얘가 그거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요. 그걸 입력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진짜 광고가 나오는 거죠. 영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케팅에서는 광고를 제작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은 혹시 챗GPT로 뭐 해보셨어요? 저는 여동생 회사 마케팅을 좀 도와주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우선은 소비자를 만나가지고 왜 이 제품을 쓰는지를 물어보고 그 제품을 쓰는 이유들을 갖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요걸 좀 괜찮은 마케팅 언어로 바꿔줘. 그러면 되게 장하게 얘기해요.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줘. 그리고 좀 더 멋지게 해줘. 그런데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조금 도와줬는데 주말에 가서 다 계속 마음에 드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거든요. 걔의 예를 100%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우 윤여정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랬더니 얘가 좀 그런 식으로 조금 톤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좋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 쓰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고요, 당연하게. 그러면은 저도 방송할 때 오프닝을 매일 쓰고 뭔가를 얘기할 때 이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스크립트를 넣고 이거를 좀 더 어떤 식으로 바꿔줘. 박력 있게 바꿔줘. 좀 더 부드럽게 바꿔줘. 그럼 바꿔줘요. 그렇군요. 네. 내일 해봐야겠네요. 네네네. 내일 해봐야겠네. 네. 그러면 이 챗 GPT라는 게 계속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넣고 요구하는 것들을 넣고 챗 GPT가 그걸 또 아웃풋을 내놓고 하면서 그게 점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더 고도화되는 건가요? 성장하는 건가요? 네, 고도화되죠. 점점 학습하는 양도 많아지고 또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빅데이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굿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력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예를 들자면 요즘 딥L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딥L이라고 해서 딥L? 네, 딥L 랭귀지 할 때 L 그러니까 딥L을 쓰셔서 딥L. 구글 익스텐션 찾으셔가지고 크롬 익스텐션 찾으셔가지고 설치해 보시면 언어 장벽이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번역에서는 짱입니다. 팝하고나 구글 번역은 지금까지는 어색했어요. 세 발의 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거 그러니까 딥L에 비하면 그러니까 대단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독일 회사에서 만든 건데 처음부터 독일어하고 프랑스 언어 번역한 사람 중에서 최고로 번역 잘하는 사람들의 책들만을 먼저 학습을 시킨다든지. 독일하고 영어 번역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의 학책을 먼저 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을 먼저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GP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위키페디아라든지 또는 저널리즘의 양질의 저널리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뉴요커라든지 뭐 이러한 양질의 저널리즘을 먼저 가서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북스가 또 도움이 많이 됐죠. 구글 북스는 여러분 구글이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들을 스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특히 대학교 같은 데는 책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양서들을 갖다가 먼저 학습을 시켜주고 그런데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은 SF 소설도 있고 또 성평등에 있어서 문제점 있는 발언들도 있고 동성애를 비난할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또는 성적인 음담패설을 너무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또 걸러내고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고 클린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학습을 대량으로 우선 시켰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텍스트만 학습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도 텍스트만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도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학습시키는 흔히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학습을 시켰는데 점점 학습을 계속 시키면서 또 이번에 챗 GPT의 특징은 뭐냐면 강화 학습이라고 해서 GPT는 그런 게 없는데 챗 GPT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면서 피드백 야 너가 지금 말하는 거 틀렸는데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럼 얘가 팩트 확인한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게 틀렸구나.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강화 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검열을 하는 거네요. 네. 자기 개선을 하는 거죠. 오류를 수정하면서. 네. 오, 야, 신기하다. 그러면은 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나 빠르게 뭔가 간단하게 이 챗 GPT가 그런 일을 처리해주면 어쨌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거나 뭔가 위협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위협을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지금까지 언론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런가요? 봐요. 꼭 이런 거 나오면은 인간의 일자리 위협, 몰려오는 터미네이터, 뭐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왔기 때문인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묘사의 내러티브의 구조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챗GPT라든지 이런 앞으로 나오는 언어 모델에 기초하는 이 인공지능은 우리랑 동행하고 공존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걸 잘 쓸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챗GPT가 감정을 갖고 지능을 가질 것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사실은 빙에서 시드니 효과라고 해서 갑자기 얘가 변하더니 당신은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아. 와이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당신도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당신을 사랑하는 건 나야. 보시 얘기한 거야.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더욱 사랑해 줄 거라 이런 식으로 막 나왔어요. 네네. 사람들이 얘 감정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네. 오류긴 오류예요. 오류긴 오류인데 얘가 감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배운 학습에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헌드레드 소설의 불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학습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학습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얘가 보면은 막 너를 죽이고 싶어. 너가 미워. 나는 너가 없었으면 좋겠어. 막 그래요. 그런 소설책 헌드레드예요. 그리고 SF 소설도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계가 인간을 막 말살시키는가. 그때는 얘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인간을 다 말살시켜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텍스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마치 감정이 있는 것처럼 들릴 뿐이지 절대 저는 이러한 언어 모델이 감정을 가질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감정적인 말은 해요. 감정적인 말은 하지만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 관계를 하다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저는 불예측성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예측 불가능성. 그렇잖아요. 남자 연하가 연애하더라도 분명히 이거 하면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싫어하고 화내잖아요. 싫어해. 또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싫어할 거라서 안 해줬더니 그거 안 해줬다고 또 삐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게 뭐냐면 예측 불가능성이 근데 인간의 특징이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예측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알미고 지식이거든요.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이에요.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한 지식의 부분이 모든 걸 100%를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간을 막 지배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인간의 잡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태스크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잡은 수많은 태스크의 집합체예요. 과제, 그쵸. 작업이죠. 내가 업무죠. 한국말로 표현. 업무가 얼마나 많아요.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 업무 중에서 일부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일부는 지가 하고. 근데 일은 전체적으로 제가 튜닝을 해야 돼요.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갑자기 자동차가 생겼을 때 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의 자본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시장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시장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른 일들이 생기면 그쪽으로 잡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말했던 제 업무가 100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50가지를 챗 GPT랑 같이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졌어요. 그럼 저의 노동 생산성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소비를 하게 돼 있고 그쵸.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기업들이 더 고용이 늘어나게 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일자리들이 발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거시경제적인 흐름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총수요나 총소비도 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요즘 학술 연구가 201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일대라든지 이런 데 있는 레스트로라든지 아무그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논문들은 뭐냐면 이러한 그 틀에 의해서 오히려 기술혁명은 테크놀로지의 어떠한 체인지들은 오히려 일자리 증가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건 정책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잡에 대한 공포는 여러분들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마케팅 툴을 이용해주면, 아까 코딩 툴을 이용해주면 누가 제일 득이 있냐면 시니어들이 이익이 있는 거예요. 왜? 시니어들이 이거 주니어들이랑 같이 할 일인데 주니어들 몫을 얘네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협받는 건, 그러니까 강도에 있어서는 위협을 받는 건 맞아요. 시니어들은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챗 GPT의 전반적인 개념을 좀 이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 마지막으로 짚고 네네. 우리 산업구조 보죠. 챗 GPT는 거짓말을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을 잘해요? 네, 아주 거짓말을 잘합니다.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을 수 있나요? GPT는 설득의 목적이 있는 거지 팩트를 얘기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단어의 그 조합을? 통계적인 걸로 해가지고 다음 단어를 뱉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홀린 것처럼 말을 잘해요. 너무 잘해요. 우리 약장수한테 뭐 홀려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이걸 왜 샀지? 내가 이거 왜 바로 후회하잖아요. 돌아서면 후회하지잖아요. 그거.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홀리는 것처럼 설득을 잘해요. 왜냐면은 단어의 빈도수로 확률적 게임으로 이 사람이 좋아할 수 있고 여기 상황에 맞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냐? 그랬더니 한국은행은 매달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낸다. 그래서 2021년 11월에 나온 2022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거기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입장이 이렇게 실려 있다. 이걸로 볼 때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중립의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국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경제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그게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걸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봤어요. 최저임금이란 최저라는 단어라도 있는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왜 그거 없는데 있는 척해서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다리로 그린 그림 보면은 사람 손이 6개예요. 손가락이? 네, 손가락이. 그리고 사람 손이 좀 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지나 그림을 학습할 때 뭐 다빈치가 그렸던 이런 사람 손 해부학적 그림들 외에는 손가락이 뚜렷하게 나온 그림들이 여러 번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진을 찍어도 다 주머니에 손 넣고 있거나 어깨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손가락 2-3개밖에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손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학습을 하다 보니까 5개라고 못 외운 거예요. 인간의 손가락은 5개보다 많다라고 얘가 룰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6개로 그리고 7개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라잉, 거짓말이죠. 근데 이런 거 오류는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챗 GPT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지금도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챗 GPT 2부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봐야 그럴까요? 되겠습니다. 챗 GPT의 산업 구조라든지 이게 산업구조 어떻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 네. 어떻게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더 네, 네. 2부에서 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정수 박사님 챗 GPT의 전문가로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